국민소득 $10,000 시대 엉겨. 한국. 거의 뉴스 화면에 실제 화면을 거기다 쓰신 것 같더라고요. OECD에 오늘 가입 신청서를 소득이 $10,000를 돌파하고 OECD에 가입하며 선진국으로의 한 걸음을 내딛는 대한민국. 그리고 누군가 보낸 이메일. 그런 낌새를 눈치챈 것은 고려종금의 넉살 좋은 금융맨 윤정학이었습니다. 고려 종합금융을 선택해 주신 신입사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기요. 다른 회사는 다른 면접 못 가게 돈도 준다는데 여긴 그런 거 없나요? 진짜 저 때는 진짜 그랬어요? 예, 그거 돈을 맞아요? 줬어요. 돈을 줬어요. 신입사원들한테. 예, 왜냐하면 저 돈을 받아야지만 다른 회사 안 가잖아요. 돈을 받았어요. Your fund decide to cancel a big amount.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회수해가는 추세를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존슨. 덧붙여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오늘도 정말 오빠네 회사에서 월급을 안 준다고도 하고요. 아, 정말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든가 봐요.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앞길이 힘든 상황에 심상치 처해 있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그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사업이 너무 위기는 어렵다는 이미 생각이 한참 전에 찾아와 있었죠. 한국은행 총장은 통화정책팀장 한시연에게 보고를 받고 진짜요? 뒤늦게 비상사태임을 깨닫습니다. 이걸 왜 이제 보고하는 거야? 금융계약법인이 뭐니 정신 팔려서 자리 비우신 게 누구신데요? 우선 경제수석부터 만나시고요. 경제부처 실무자들 소집하라고 하세요. 내가 말하는 사람들 당장 사무실로 오라고 해. 일단 재정국 차관, 재정국 차관, 그리고 금융실장. 금융실장, 그리고 또 누굴? 그 정도면 됐어요. 약간 웃겼는데 좀 답답했어. 그 정도면 됐대. 실제로 저 수석이란 분들이 하자고. 저렇게 누굴 불러야 되는지 모르고. 근데 정말 모르진 않을 거예요. 좀 과장돼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조금 모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말요? 국가의 경제적 사안은 진짜 1000가지가 넘는데 그때마다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 아는 건 쉽지 않죠. 오셨어요? 한 팀장의 요청으로 재정국 금융실장과 재정국 차관까지 소집된 상황. 대부분 해외 투자자들은 일제히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12월 안에 자신들의 투자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국가 비상사태임을 실감하는 그들. 제 계산이 맞다면 대한민국 국가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윤정학은 당돌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VIP 고객들을 따로 불러 모아 이 사태를 간파했음을 설파하죠. 저는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망하다니까 하는 말이 어딨어요? 무슨 소리? 외국계 은행에서 해외 투기 자본에서 빚을 담보로 해서 다시 빚을 냅니다. 그리고 이 빚이 제조업체로 쭉 아래로 만약 장사가 잘 돼서 회수가 된다면 모두 다 해피한 거죠. 삐끗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 저는 이 부분은 제 모르는 관객들을 위해서 잘 설명해주는 장면 같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려운 대사의 내용이라 친구들 불러서 집에서 리허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저렇게 연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기회 삼아 한 몫을 잡아보려 하지만 대부분은 그의 말을 믿지 못하고 단 두 사람만이 그의 뚝심을 따라보기로 합니다. 나 돈 많아. 그 방법은 바로 달러부터 매입할 거야. 한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환율이니까. 달러를 사들인 후 환율이 오르면 되파는 방법. 한편 이 사태에 대해 극렬하게 대립하는 한 팀장과 재정국 차관. 일단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알리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가 경제가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선이 바로 코앞인데 야당 후보한테 쓸데없는 시비거리나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 여당 야당 따질 때입니까? 결국 당면한 국가부도 상황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가겠습니다. 대형 백화점까지 부도가 나며 사태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가고 있었죠. 기업들의 연쇄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도파 백화점이 부도 위기라는 소식입니다. 이곳의 어음을 받고 대규모 납품을 약속받았던 갑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담당자를 만나보려 하지만
그 역시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장면 뉴스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그때 당시. 현실이죠. 뉴스를 모은 용량이 650기가예요. 이야. 뉴스 고르는 사람만 따로 고용을 해서 영화 속에 쓰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했다고. 개장과 동시에 팔라우르 부도입니다. 대기업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해외정밀도 부도를 신청했습니다. 뉴코아그룹도 부도 신청했습니다. 예? 대우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한강에선 한 가장의 목숨이 무너져 내립니다. 전 이 장면이 제일 충격이었는데. 실제 저는 상대를 다녀서 친구 아버님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되는. 야밤도주하고 가족들 전체. 진짜 맞았어. 국가 위기의 순간에서도 이득을 얻게 된 윤정아. 우리 부자야. 그는 이 순간이 자신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는데요. 인생의 갈림길, 삶이 변하는 순간. 지금이라고요. 지금. 그 생각을 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재정국 차관 역시 세상을 통째로 바꿔버릴 기회로 생각하고 있죠. 난 이 기회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변하는 순간이야. 자리만 다르지 유한 씨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견지를 보는 거죠. 그런 나라를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고. 문 튀기는 장면은 마치 관객한테 뿌려지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맞아요. 저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딱 한 컷인데. 한 팀장의 반대에도 IMF를 부르는 차관. IMF 협상팀으로 전환합니다. 언론에는 여전히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IMF 총재는 이미 한국당을 찾은 뒤였습니다. 뱅상카셀. 뱅상카셀은 지금 트럼프랑 김정은이 사이가 안 좋을 때 기획됐던 거라 미사일 쏘고 막 이럴 때라 할리우드의 어떤 에이전시도 시나리오를 받지 않았어요. 한국에 안 오겠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유일한 후보가 뱅상카셀이었는데 평론가 너무 좋아하고. 저는 이분 캐스팅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봐요. 맞아요. 여기서 무명이나 아니면 모르는 외국 배우가 했다면 맞아요. The IMF has kept a close eye on the situation in Korea. IMF 총재는 선결 조건을 내걸고 Like a statement that says that our agreement will not be amended nor nullified. A statement by whom? I need the signatures of the top 3 presidential candidates. No statement, no negotiations. A lot of companies and people. Declaring them bankrupt will hurt the working class and drive smaller companies out of business. 한 팀장은 불공정한 협상안에 반박을 해보지만 May I just remind you that you're not exactly in a position to make a deal? 결국 그의 뒤를 추적해보니 IMF 총재는 미국의 재무부 차관과 동행하고 있었죠. IMF의 뒤에 미국이 존재함을 깨달은 그녀. 이를 무기로 총재를 압박해보지만 Is it true that the deputy secretary is behind this negotiation with the IMF? 아, 나는 혜수 씨가 참. So we'd like to add another precondition. Either we end the discussion and you send us home, or you send home the member of your delegation who doesn't want to negotiate. 한 팀장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언론 폭로로 이 사태를 막아보려 하지만 알리기는커녕 감추기에만 급급했습니다. IMF와의 협상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도 그들의 이야기를 싣지 않았습니다. 아무데도 안 실렸어요. 97년도 이 정도면은 언론이 마음대로 얘기도 할 수 있을 정도 아니었나요? 사실 저 당시 상황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 인지를 못한 게 맞네요. 제일 중요한 건 외환 보유액 잔액이 얼마나 남았느냐인데 그건 뭐 2사람, 3사람밖에 모르는 정보라서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협상이 저도 끝나고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렇지만 찾아온 오늘은 것은 바로 이런 현실. 지금 이 비디오를 보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다 같이 알아봐요. 물과 전기를 아껴 쓰고 연필은 칼로 깎아 쓰고. 임금이 15%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러 명예퇴직을 하겠다는 서류이고 명퇴란 말 저도 저때 좀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정규직 저 뒤에 그런 단어도 사라졌잖아요. 현대맨, 삼성맨, 그쵸. 평생 직장이 없어지다 보니.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갑수. 허준호 씨 여기서 뛰어내릴까 봐 너무 걱정했어요. 허준호 배우가 시나리오 읽을 때 이 장면 때문에 출연을 결심했다고. 하지만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는 없었죠. 그리고 현재 혹시 시간 되신다면 제가 언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요. 점심은 500, 저녁은 1000이고요. 점심은 60분, 저녁은 90분. IMF 시절로 인해 바뀐 건 우리의 세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만의 세상이었을까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거죠. 잠복해 있다 갑자기 재발해버리는 암처럼 그날의 위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위기는 반복되어 위기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선 잊지 말아야 해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 저는 두 번은 지고 싶지 않거든요.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아팠던 그때 그 시절. 국가 부도의 날이었습니다. 자, 보통 영화가 끝나면 저희가 박수를 치는데 이 영화 박수를 저희가 못 치겠어요. 너무 씁쓸해요.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IMF를 협상을 시작한다라는 건 사실은 까진 거잖아요. 우리가 외환보유액이 이거밖에 없다. 외환보유액이 어제와 그저께 얼마나 소진됐는지는 몰라요. 실무자 아니면. 우리나라의 언론들이나 미디어들이 그 숫자에 접근하기에는 어렵고 그냥 정부가 이렇다면 이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5억 불밖에 안 남았어도 한 50억 불 있는 것처럼 속였어야 되는 것이고 야 그래도 국민들한테 솔직해야지. 죄송합니다. 우리 한 5억 불 남았어요. 한 이틀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이러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면 야 누가 뭘 더 잘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는 외환위기 때 취업을 막 하려고 돌아다니던 그때였어요. 그 전만 해도 그 우리 영화에도 잠깐 나오지만 취업이 안 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고 근데 제가 졸업할 무렵에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아무 데서도 안 뽑는 거예요. 오빠네 회사에서 월급을 안 준다고도 하고요. 정말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든가 봐요.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 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품 안에서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가 된 겁니다. IMF의 긴급 자금 지원을 위한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우리 경제는 사실상 IMF의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IMF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달러 없을 때 달러 빌려주는 글로벌 대부업자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빌린 거예요. IMF 때문에 뭔가 이렇게 됐어라고 의식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IMF는 처방전이었고 약이었던 거고요. 그게 사적인 돈인가요? 아니면 나라가 공적 자금을 모아놓은 건가요? 좀 설명을 드리면 국가들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 한 게 IMF예요. 국가 돈이네요, 다. 그래서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각 국가들마다 출자를 했죠. 얼마씩 내가지고. 미국도 내고 유럽도 내고 우리나라도 심지어 우리나라도 냈어요. 우리나라도 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97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IMF에다가 외환을 빌린 게 아니에요. 이미 65년도부터 87년도까지 16번 정도 돈을 빌렸었어요. 갑자기 외화가 필요했었을 때. 근데 그때는 큰 이슈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큰 이슈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IMF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IMF라는 곳을 가장 잘 이용하는 국가를 한국으로 꼽았어요. 우리가 잘 빌려서 썼고 잘 갚았어요. 저는 90년대 중반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라는 얘기가 거의 유행처럼 벌어지는 거죠. 88 올림픽 이후에 포항 오면서 개최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부자 국가들이 가입하는 국제기구가 있어요. OECD. 바로 OECD라는 거죠. 잘하시네요. 경제학과예요. 예.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 국제사회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야, 너희 그동안 한국은 맨날 개도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다 줬었는데 그럼 너희도 이제 자본시장, 금융시장 개방해 라는 요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OECD에 가입을 그때 외환위기 직전에 굉장히 서둘렀어요. 그 당시 위정자들은 자기 당대 그 세레모니 빵빠레를 아까 울리고 싶은 거예요. OECD 가입이라는. 돈 풀고? 네. 그래서 아주 묘한 절충안을 한 게 뭐였냐면요. 장기 외채에 대해서는 국가가 계속 모니터하고 관리하는 걸로 했어요. 근데 단기 외채를 얻는 것은 국가가 더 이상 통제 안 할 테니 니네가 알아서 해야 한 거예요. 이제 네가 19살 지나서 20살 됐으니까 네가 성인이니까 내일부터는 은행 거래하고 신용카드도 네가 발급받았어. 그 대신 대출은 함부로 받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엄마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신용카드니까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를 할 수 있잖아요. 100만 원 받고 갚을 때 되면 또 신용카드 빌려서 또 갚고 이거를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던 걸 몰랐던 이유는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지점들을 통해서 단기 외국으로부터 채권 그걸 이렇게 많이 빌리는지 몰랐던 거예요. 두 번째 위기는 OECD 가입한 후에 환율을 유지를 시켜야 외국인들도 계속 투자를 하죠. 갑자기 원화 가치가 툭 떨어지거나 하면 외국인들이 불안해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못 해요.
태국으로부터 시작된 통화 위기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홍콩 등을 거쳐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환율을 유지하려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때마다 외환 보유액을 자꾸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맨날 환율이 이러면 멀미나서 외국인들 못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자꾸 외환 보유액을 헐어서 그 달러를 유지시켜준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겠다. 96년 한 해 전이죠. 한 1년 반 전에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경상수지 적자가 200억 달러가 났어요. 그것도 이듬해 있었던 외환 위기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래요. 속보입니다. 기업들의 연쇄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도파 백화점이 부도 위기라는 소식입니다. 혜태그룹이 오늘 끝내 부도를 냈습니다. 기아 채권단이 오늘 법정 관리를 법원에 신청하고 이 영화에서는 실제로는 막 이게 순서가 섞여 있는데 미도파가 부도나고 한보철강이 부도나고 하는 사건은 IMF보다 훨씬 전이에요. 그러니까 IMF에서 우리가 구제금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뭐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한 게 아니라 아시아의 우리뿐만 아니라 뭐 태국이라든가 뭐 필리핀이라든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이유로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 우리나라에 돈 빌려줬던 외국인 투자자들 은행들이 야 한국 너네도 불안한 것 같으니까 갚아라고 하는 바람에 터진 일이에요. 즉 그들이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외환 보유액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국내 돈 문제죠. 외환 보유액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꼭 그렇게 부도날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터져서 같이 뭉뚱그려진 거지 인과관계도 별로 없고 뭐 그런 거죠. 자, IMF 시기에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국내 30대 대기업의 부도는 좀 충격적인 우리가 흔히 이름을 알던 흔히 말하는 한보, 대우, 기아. 그러니까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느 날 나갔는데 명동에 지형도가 바뀐 거야. 내가 아는 백화점이 미도파가 있고 이쪽에 코스모스가 있고 뭐가 있고 이랬던 명동이라는 공간의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에 또 어느 날 어디 은행과 어디 은행이 합쳐서 어떻게 됐으니까 당신들 계좌를 이렇게 이동할 것이다. 그래서 저의 가장 오래된 계좌 번호는 전부 다 그 흔적들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살아남은 기업들의 독과점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겠죠. 당시 재계 8위가 기아였거든요. 그 대우 망한 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대우는 우리 세대한테는 심볼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들어가고 싶은 직장.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4위. 아, 맞아. 한 기업에서 커리어를 쌓았던 사람이 그 기업이 망하면 그 뒤에 커리어는 같이 망해요. 그냥 그 사람을 낙인 찍혀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뒤로 대우그룹 출신들이 겪었던 고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 이제 허준호 씨가 납품을 약속했던 백화점이 바로 미도파 백화점이었는데 이런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결국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은 중소기업들이었잖아요. 부도 아니지? 97년 12월 이후에 거의 2만 5천 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했고 당연히 실업률과 자살률도 치솟고 30-40% 떨어진 부동산 급매물도 엄청나게 나오고 전 또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IMF를 겪으면서 주변에 중소기업 사장하시는 우리 친구 아버님들 힘드신 모습을 많이 뵀거든요. 그래서 저는 허준호 씨 캐릭터에 더 공감을 했고 더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 작가분이 실제로 이제 아버지가 어떤 계약을 따냈는데 저 IMF로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시고 긴 시간 동안 그때 한 선택을 너무 후회하고 사시는 걸 봐온 거예요. 사실 이게 구조적인 문제, 개인 문제가 아닌 지점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아주 큰 열망이 이 이야기의 좋은 출발점이 됐고 그래서 지금 허준호 씨가 한 역할 인터뷰할 때 너무 자료가 많아서 사실 구상하기가 좀 쉬웠던 그래서 오히려 슬펐던 그래요. 허준호 씨는 그 공장에 도대체 어떤 그릇을 만드는 거야? 그거 밥공기라던데. 정확히 공깃밥에 스탱이요. 스텐. 말 대로 스탱이죠. 스테인레스라고 써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필품으로 쓰는 밥그릇이에요. 그런 데가 망하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늘 작업복을 입고 있는 노동자 출신의 CEO라는 것도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거기 허준호 씨의 장면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걸 발주하는 사람이 굉장히 큰 발주를 들고 오잖아요. 그런데 물량을 이렇게나 많이 싫어? 아닙니다. 그러면 대금 결제는 당연히 어음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음으로 CEO들은 그 당시에 이 어음은
정말 믿고 싶은 거예요. 그거 보고 납품 계속 하는 거잖아요. 원자재 사서. 그나마 요즘은 그러니까 어음 거래가 거의 없어졌다는 많이 게 줄였어요. 그나마 진짜. 보통에 보면 저런 어음 부도도 있지만은 저는 저런 위기가 오면 이율이 엄청 오르잖아요. 그게 저는 엄청난 도산의 원인일 것 같거든요. 사실 외국 공무원들이 저희 그 97년 외환위기 극복하는 과정을 보고 나서 저희한테 항상 묻는 게 그거였어요. 야, 너희는 왜 그 말을 다 들어줬어? Korea is to raise its interest rate as soon as it received the IMF fund to 30% from its current 12.5%. 그리고 너희는 그 돈을 왜 이렇게 무리해서 빨리 갚았어?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외환위기가 끝나고 나서 그 돈을 조기에 졸업했다라는 게 또 필요한 하나의 성과 지표였잖아요. 누구한테 필요한 걸까요? 그건 당연히 그 시절에 또 위정자들이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과연 그 돈을 못 갚을 정도였냐? 1년의 시간만 있었다면 그건 아니에요. 사실 충분히 시간을 주면 갚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우리 그 경제 성장률 캐파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단기간에 이자율을 10몇 프로에서 20몇 프로까지 다 올려버리고 환율도 2,000원까지 올려버리면 그걸 누가 갑자기 감당을 하겠어요. 저는 좀 기억나는 게 90년대 초중반 이자 얘기들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면 엄마 아버지들 막 20% 그랬던 것 같거든요. 17%? 그리고 개 하시는 거 보면 실제로 맞아. 지금처럼 3, 4%대가 아니잖아요. 이자 그죠? 그래서 개해서 누구 한 명이 도망가면 진짜 그럼 저도 다 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은행에 저금을 해도 연 이율이 10에서 12%였어요. 맞아. 저 초등학교 말. 그 기억으로 그 숫자가 높아질수록 옛날 세대인 거예요. 나 어릴 때는 은행에 저금하면 뭐 22% 줬다 그러면 67년생이시구나. 딱 나오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는 금리도 높아서 대출을 할 엄두도 안 나기도 했지만 웬만하면 대출을 안 해줬어요. 부실한 기업들이 계속 있는데 그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하면 또 돌려막기 하면서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대출을 조이면 죽을 기업들은 빨리 죽고 빨리 새살 돋게 해서 하자는 생각이었겠죠. 노동자 틈만 나면 징징거리고 허건 날 파업이나 이대고 그런 나라를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하여튼 이제부터 이 테이블이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한 그 컨트롤 타워가 되겠습니다. IMF 당시에 비밀대책팀이 미리 꾸려졌고 여기서 이런 걸 했다. 또 사실은 기사 한 줄 정도를 보고 그냥 만든 허구예요. 네, 그리고 뭐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허구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IMF에서 오지는 않았었고요. 뱅산가스 같은? 네, 아니야.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그 당시에 그 여성 팀장은 없었지만 그 뒤에 등장을 했다고 하죠. 맞아요. 저는 이제 영화에서 뭔가 이제 같은 여자의 입장으로서도 그 김혜수 배우의 김혜수 씨가 끌어가죠. 그렇죠. 이 영화를 만든 그 최국희 감독님이 그 어려웠던 시기에 소신을 지키는 이런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창조해낸 인물이 그 한시연 팀장이라고 밝히시고요. 그러니까 남성이 대부분인 분야에서 자신만의 소신을 지키는 인물로 여성 캐릭터를 내세운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시스템이야. 사실 김혜수 배우의 이제까지 필모 중에서 국가부도의 날에서의 연기가 제일 좋았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인 클로즈업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를테면 30대 정도의 연기부터 뒤에는 한 50대 이후의 연기, 60대 연기까지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내는 배우를 가진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복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IMF로 가면 됩니다. 예? 안 돼요. IMF는 안 됩니다. 적시에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하지 못해서 대한민국이 국가 부도를 선언하면 그땐 한 팀장이 다 책임지실 겁니까? 재정국 차관으로 나온 조우진 씨의 연기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사실은 조우진 씨가 보면 주인공과 대척점에 있는 쪽의 연기를 하도 잘해주시니까. 조우진 씨가 했던 역할은 우리나라의 소위 경제관료? 그 나쁜 DNA를 뽑은 다음에 한 명으로 만들어낸? 한시현 팀장님? 되게 압축을 잘했네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 인물들 설정을 보면 저런 대립 관계가 가능한 그러니까요. 걸까요? 그 대립구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도 공공기관에서 재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2장짜리 보고 페이퍼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밑에 작업이 있어서 그걸 2장으로 딱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모습은 거의 이게 사실은 이제 영화적인 여러 가지로 연출인 거예요. 축약해서 풀기 위해서 했던. This is what we've come up with from A to F. 그리고 IMF하고 협상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였나요? 이제 우리가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놔라.
그래야 외화가 유입돼서 니네가 빨리 외화 보유를 다시 확보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 굉장히 큰 요소였고요. 기업 지배 구조를 좀 그 투명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개편을 해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시장 유연, 아까 비정규직. 사실 이 이후부터 우리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아마 사회 전체를 탈바꿈시키고 아직까지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자기 이율만 받으면 되지. 이런 옵션들을 거는 이유는 여기 미국 편이나 서구 세계 편에 있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외화야. 그런데 빌려온 거라고요. 빌려왔는데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IMF가 그래 그럼 이거 줄게라고 하는 건데 뒤에 빚쟁이들이 계속 있어요. 이 친구의 체질을 개선해서 여기로 자꾸 달러가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이자율 높아야죠. 다른 데보다 높아야 달러가 갈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Allow foreigners to set up security firms in Korea, which means, of course, allowing more foreign capitals in the bond market. Also, allow hostile takeovers by foreign capital. 외국인들 들어오기 좋도록 체질 바꿔라라고 하는 주장이었는데 야, 돈 좀 빌리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니?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이 투자도 하고 외국 애들이 여기다 막 공장도 짓고 싶어하게 만들려니 필연적으로 한국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열악해진다는 거잖아요. 노동시장뿐만이 아닙니다. 흑자도산 기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흑자도산. 예, 1년 뒤에 내가 10억을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 주 어음 5천만 원 결제를 못하면 도산인 거예요. 그렇죠, 흑자도산. 그 당시에 우리가 떨어져 나간 기업들을 가만히 보면 약간만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같이 나가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 안타까운 건 그 기업들은 매달 이자율 11% 정도로 해서 갚아가면서 경영활동하려고 계획을 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자율이 20%가 넘어갔고 환율이 1달러 2,000원 올라가 버린 거예요. 변수. 그러니까 빚이 2배가 돼버린 거죠. 바로 그 부분은 좀 수위 조절을 하거나 했어야 된다. 이진우 기자님도 그러면 의견에 찬성을 하시나요? 결국은 진통제 좀 더 쓰고 마취 좀 하고 좀 지켜보고 좀 천천히 가지 뭘 그렇게 빨리 그 수술을 해버렸어. 이런 느낌인 건데요. 흑자도산하는 기업들을 줄이고 기업들 그대로 살려두면 또 비슷한 일은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조은희 씨 대사 중에 그 얘기가 나오죠, 사실은. 난 이 기회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변하는 순간이야. 이건 그냥 외환위기가 아니라고.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참 어려운 개념인데 맞아요. 밀술 협상을 했던 미국 유학파 중심의 몇몇 이제 그 관료들, IMF의 동맹군들이 우리를 정말 대표할 수 있는 건지. 사실은 IMF의 대주주가 미국이었고 클린턴도 그때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실 이 정도 자기가 요구하는 게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스스로 되뇌일 정도였고, 사실 그 IMF의 구제금융 말고는 아무 선택이 없는 막다른 공명에 몰아넣고 이번 기회에 신자유주의 체제로 한국 경제를 바꾸자. 오히려 미국이야말로 최고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구석으로 몰아붙인 거죠. 사실 진짜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네. 뭐 얘기냐면 외국의 거대 자본들이 조만간 한국 기업 떠리로 나옵니다. 쇼핑하기 쉽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팩트 자체를 저희가 도덕적으로 지탄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돈이 있는데 저 기업이 떠리로 나왔다? 안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자본에는 윤리적 판단이 원래는 없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자본에는 그러니까 윤리나 이런 게 없는데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전 정부라고 생각해요. 바닥에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루 세 끼를 먹고 금요일 저녁쯤에는 식구들이랑 치킨 한 마리라도 뜯을 수 있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걸 주진 못해도. 근데 그것을 정부가 언제나 자본은 원래 그런 거야.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IMF가 되면서 이제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노동유연화가 바로 지금 2019년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한국 사회에서, 이를테면 내 또래 20대 취직할 때와 지금의 20대 취직하는 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건데, 그 IMF 당시에 대기업만 무너진 게 아니라 영화에 나온 것처럼 밑에 있는 그 하도급 업체들 망하고 막 자살하고, 이것에 대해서 모두가 겁에 한번 질린 거예요. 그렇게 겪어놓고서 요즘 20대들 너무 공무원 시험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우리 세대가 나쁜 거죠. 감독님 세대가 나쁜 거죠. 네, 맞아요. 우리 세대라고 같은 세대 아니에요? 우리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즘 같다면 내가 과연 영화 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되게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강박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엔 뭐냐면 실패한 사람에 대한 경멸과 저주와 혐오가 너무 많아져 버렸다. 제발 그분들에게 당신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회 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 그래요. 예.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여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금모으기 운동을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약간 뭉클했었거든요. 어린 나이에서도. 그러니까 금모으기 운동은 그 대한민국의 외채를 갚기 위해서 이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던 금을 기부하는 운동을 얘기하는데요. 전국 약 350만 명이 참여를 해서 약 227톤의 금이 모아져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타이타닉이 개봉했는데 98년 초에 불명록에서 외환 유출 아니냐라고.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을 저런 프레임에 이렇게 모아놓고 국민들이 과소비를 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벌어진 그러니까 것처럼 국민들의 원인을 허대했던 책임으로 거죠. 저는 진짜 돈 많이 안 쓴 평소에 아껴 쓰던 분들이 또 금 내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들이 모은 금은 기업들의 부채를 갚는 데 쓰였다 하고 끝이거든요. 이전에 뭐 임진왜란이든 뭐 이런 국가적 재난의 어떤 위기의 모든 짐은 정말 국민들이 다 짊어지면서 여기까지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흥지산성 DNA 같은 게 있는 거야. 자, 이 영화가 픽션이 가미된 내용이긴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편집장님. 저는 지금 시점과 굉장히 결부되는 장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갑수가 변해버린 모습도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아침들 먹었어? 그 누구도 믿지 마요. 그냥 너만 믿어, 너만. 아싸! 빨리 하라고 좀! 실제로 허준호 배우가 완전히 인간성 자체가 다른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장면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김혜수 배우의 마지막 대사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위기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선 잊지 말아야 해요. 저는 두 번은 지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정신 차리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